1798년 8월 지중해의 작은 만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전투가 유럽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13척의 프랑스 전열함이 불길에 휩싸이고 1000명이 넘는 수병들이 폭발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이 전투의 결과는 단순히 함선 몇 척의 침몰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동방 원정이 좌초되었고 지중해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며 한 해군 제독의 이름이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죠.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두고 나폴레옹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해전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당시 유럽은 프랑스 혁명이 촉발한 대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792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이미 6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프랑스는 육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젊은 보나파르트 장군은 이탈리아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고 한때 적이었던 스페인마저 동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었죠.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이 섬나라는 여전히 프랑스 공화국과 전쟁 중이었고 강력한 해군력으로 해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을 직접 침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해군의 벽은 너무나 견고했죠. 그래서 그들은 우회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여 영국의 동방 무역로를 차단하고 인도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 원정대를 이끌 사람으로 보나파르트 장군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고 프랑스에서 가장 빛나는 군사 천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원정대를 추격한 한 영국 제독과 그가 지중해의 작은 만에서 일으킨 역사적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98년 봄, 프랑스 남부 항구 툴롱에는 거대한 함대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13척의 전열함과 수많은 호위함, 그리고 수백 척의 수송선이 모여들었죠. 이 함대에는 38,000명의 병력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승선할 예정이었습니다. 보나파르트는 단순히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 프랑스의 영향력을 영구히 심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대규모 함대의 움직임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보망은 툴롱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죠. 영국 해군성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호레이쇼 넬슨 소장을 지중해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넬슨은 39세였고 이미 여러 해전에서 용맹함을 보여준 경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는 테네리페 공격 작전에서 오른팔을 잃었고 이로 인해 거의 1년을 해변에서 요양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넬슨은 자신이 전투에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조국이 부르자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 3의 전열함만을 이끌고 프랑스 함대를 정찰하러 떠났죠. 운명은 때로 잔인한 장난을 칩니다. 넬슨이 툴롱에 접근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영국 함대는 남쪽으로 밀려났고 그 틈을 타 프랑스 함대가 출항했죠. 보나파르트는 넬슨에게 완벽한 선수를 친 셈이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먼저 몰타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섬은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성 요한 기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죠. 보나파르트는 몰타를 손쉽게 점령했고 기사단은 거의 저항하지 못한 채 항복했습니다. 이곳에서 프랑스군은 보급품을 보충하고 다음 목적지인 이집트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넬슨은 지원군 11척을 받아 총 14척의 전열함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함대가 몰타에 들렀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이집트일 것이라고 정확히 추론했죠. 영국 함대는 최고 속도로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넬슨의 전함들은 수송선에 발목이 잡힌 프랑스 함대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중해는 넓었고 두 함대는 서로를 찾지 못한 채 바다를 헤맸죠. 어느 안개 낀 밤, 두 함대는 서로 불과 몇 마일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안개가 걷혔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넬슨은 알렉산드리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에는 프랑스 함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추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넬슨이 떠난 지 불과 24시간 후 프랑스 함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보나파르트는 즉시 군대를 상륙시켰고 내륙으로 진군을 시작했죠. 곧 그는 피라미드 아래에서 이집트의 마누크 군대를 격파하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함대 사령관 프랑수와 폴 브리에 제독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영국 함대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죠.
브리의 제독은 45세의 경험 많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혼란기를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귀족 출신 해군 장교였죠. 많은 동료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지거나 해외로 망명했지만 그는 공화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체사피크만에서의 경험으로 그는 전술적 신중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큰 임무는 함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보나파르트의 군대는 프랑스 본토와의 연결을 이 함대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에는 방어적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아부키르만이라는 알렉산드리아 동쪽의 작은 만에 함대를 정박시키기로 했죠. 이곳은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얕은 물과 모래톱이 있어 적의 접근을 막았고 육지와 가까워 필요한 물과 보급품을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는 13척의 전열함을 일렬로 늘어서게 했습니다. 가장 약한 배들을 선봉에 배치하고 중앙에는 자신의 기알인 로리앙을 두었죠. 이 거대한 120문 포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역한 전함 중 하나였습니다. 브리에의 방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각 함선 사이를 무거운 앵커 체인으로 연결하여 적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또한 그는 영국군이 동쪽, 즉 바다 쪽에서만 공격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서쪽의 육지 쪽 대포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많은 선원들이 해변에 나가 보급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죠. 한편 넬슨은 여전히 지중해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798년 8월 1일 오후 넬슨의 함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프랑스 수송선들이 보였지만 전함은 없었죠. 넬슨은 즉시 수색을 명령했고 곧 정찰병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동쪽 아부키르만에 정박해 있다는 것이었죠. 넬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었죠. 프랑스군이 방어 준비를 완료하거나 탈출하기 전에 공격해야 했습니다. 영국 함대는 오후 6시에 아부키르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선두에는 HMS 골리앗이 섰고 그 뒤를 질러스, 오다시어스가 따랐습니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왔고 바다는 잔잔했죠.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군은 이 만에 정확한 해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얕은 곳에 좌초할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선장은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수심을 제야했죠. 막루에서 본 프랑스 함대는 위압적이었습니다. 13척의 거대한 전함이 일렬로 늘어서서 영국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 프랑스군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골리앗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프랑스 선봉함 게리어가 포격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영국 함선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했고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의 선장 폴리는 프랑스 함선들과 해안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넬슨의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었지만 넬슨은 항상 부하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라고 격려해왔습니다. 골리앗은 프랑스 함대의 육지 쪽으로 돌아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질러스, 오다시어스, 오리온, 테세우스가 따랐죠. 이제 프랑스 선봉대는 양쪽에서 협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육지 쪽 대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대포가 장전되어 있지 않았고 사격할 선원도 부족했죠. 브너의 제독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얕은 물을 무릅쓰고 육지 쪽으로 침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게리어의 뱃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스크래핑 브로드사이드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배의 선수에서 선미까지 길이 방향으로 포탄을 쏟아붓는 것으로 가장 파괴적인 공격 방법이었죠. 하나의 포탄이 갑판을 따라 쭉 날아가며 대포와 사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뒤따르는 영국 함선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게리어를 공격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프랑스 선봉함은 끔찍한 피해를 입었죠. 한편 오리온은 더 넓은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얕은 물에 있던 프랑스 호위함 세리웨즈와 마주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열함은 호위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호위함은 전열함보다 훨씬 작고 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리웨즈의 선장이 먼저 오리온에 발포했습니다.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오리온은 잠시 지나가다가 거리가 가까워지자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무거운 포탄들이 작은 프랑스 호위함을 산산조각냈고 세리웨즈는 곧 침몰했습니다. 이제 영국 함대의 주력이 프랑스 전열의 바다 쪽에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의 기함 벵가드가 이끄는 부대였죠. 각 영국 함선의 선장들은 자신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넬슨의 지휘 방식이었죠. 그는 세세한 명령 대신 전체적인 의도를 명확히 하고 각 선장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벵가드는 스파르티아트 옆에 닷을 내렸고 미노타우르는 아킬롱을, 디펜스는 푸플 수베랭을 상대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선봉의 5척이 8척의 영국 함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양쪽에서 동시에 포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석은 천둥처럼 만 전체를 뒤흔들었고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HMS 벨레로폰과 마제스틱이 전투에 합류했죠. 벨레로폰은 프랑스 전열의 중앙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프랭클린을 목표로 삼았지만 거리 판단을 잘못하여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리에 제독의 거대한 기함 로리앙 바로 앞에 서게 되었죠.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로리앙은 벨레로폰보다 거의 2배나 큰 함선이었고 대포도 훨씬 많았습니다. 두 배 사이에 불균형한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제스틱 역시 불운했습니다. 그녀는 접근 각도를 잘못 잡아 톤남과 충돌했고 두 척의 프랑스 함선에 동시에 공격받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영국 선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대포를 장전하고 발사했습니다. 갑판은 피와 부러진 나무 조각으로 뒤덮였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포성 사이로 들려왔죠. 한편 북쪽에서는 HMS 컬로든이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모래톱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좌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배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후 7시 30분, 프랑스 선봉대는 이미 30분 넘게 맹렬한 포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리어는 거의 파괴되었고 모든 돛대가 꺾였으며 선장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승무원의 3분의 2일이 죽거나 다쳤죠. 곧 게리어는 항복의 표시로 깃발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국군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벨레로폰은 로리앙과의 불균등한 싸움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승무원 600명 중 200명이 죽거나 다쳤고 주 돈대와 미즘 돈대가 쓰러졌습니다. 선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벨레로폰의 선장은 앵커 케이블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자 배는 천천히 전장에서 표류해 나갔죠. 하지만 그녀가 전투에서 이탈하는 동안 두 척의 영국 함선이 늦게 합류했습니다. HMS 스위프트 슈어와 알렉산더였죠. 그들은 연기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왔고 표류하는 벨레로폰을 거의 동료로 착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로리앙의 양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프랑스 기함도 양쪽에서 협공을 받게 되었죠. 오후 8시 벵가드의 갑판에서 넬슨이 쓰러졌습니다. 날아온 파편이 그의 이마를 강타했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쪽 눈을 이미 잃은 넬슨은 이제 죽음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아내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전해달라고요. 하지만 배에 군의관이 달려왔고 상처를 검사한 후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반을 꿰맨 후 넬슨은 다시 갑판으로 올라와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전투의 흐름을 읽고 있었죠. 로리앙에 탑승한 브류의 제독의 운명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는 이미 얼굴과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지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탄이 날아와 그의 허리를 강타했죠. 그의 다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갑판은 그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아래 갑판으로 옮기려 했지만 브리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 위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갑판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사령관을 잃었지만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을 무렵 게리어와 스파르티아트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2시간 넘게 견딜 수 없는 포격을 견뎌낸 끝이었죠. 같은 시각 HMS 리엔더는 좌초된 컬로든을 구하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푸플수베랭과 프랭클린 사이의 틈으로 돌진했고 두 프랑스 함선 모두에게 스크래핑 브로드사이드를 발사했습니다. 전투는 이제 결정적으로 영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죠. 오후 9시 25분 아킬롱이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싸웠고 심지어 영국 기함 벵가드를 공격하기 위해 위치를 바꾸려 시도했지만 HMS 미노타우르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푸플수베랭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앵커 케이블을 자르고 프랑스 전열을 따라 표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혼란 속에서 로리앙은 그녀를 적함으로 착각하고 발포했습니다. 동료에게 공격받은 푸플수베랭은 큰 피해를 입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로리앙의 갑판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마도 전투 중에 떨어진 불똥이 타르나 밧줄에 옮겨 붙은 것 같았죠. 곧 불길은 아래 갑판으로 번져갔습니다. 로리앙의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전투의 혼란 속에서 불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화염은 갑판에서 갑판으로 퍼져나갔고 거대한 기함은 선수에서 선미까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배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리앙의 화약고에는 40톤에 가까운 화약이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양측 모두 급히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포문을 닫고 갑판과 돛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다가올 폭발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죠. 프랑스 함선 톤랑, 외뢰, 메르키르는 앵커 케이블을 잘라 안전한 거리로 표류했습니다. 로리앙에 남아있던 선원들 중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오후 10시 화염이 마침내 거대한 화약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죠. 폭발의 순간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거대한 120문 포함 전체가 순식간에 불덩이로 변했고 폭발의 충격파는 만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로리앙에 남아있던 1000명에 가까운 선원들은 대부분 즉사했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폭발의 여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타는 잔해가 수백 미터 상공으로 솟구쳤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근처 배들의 갑판에도 불타는 나무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양측 모두 포격을 멈추고 그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정적이 10분간 이어졌습니다. 폭발의 굉음이 사라진 후 만 전체는 섬뜩한 고요에 휩싸였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 중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영국 함선들이 다시 포격을 시작했고 프랑스 함선들도 음전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끔찍한 파괴를 목격한 프랑스 선원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프랭클린이 항복했습니다. 스위프트 슈어와 디펜스의 협공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앵커 케이블이 끊어진 톤랑은 무기력하게 프랑스 후위대 쪽으로 표류했습니다. 프랑스 전열의 호미에 있던 세 척의 배는 바람 때문에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고 앞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류와 발아람이 바뀌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죠. 8월 새벽이 밝았을 때 아부키르만은 지옥의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골리앗의 선원 존 니콜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만 전체가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고요. 망가지고 불에 그을리고 부풀어 오른 시신들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대부분은 바지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죠. 폭발과 화재로 옷이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배의 잔해들이 해안에 밀려와 있었고 살아남은 프랑스 선원들이 허둥대며 육지로 헤엄쳐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봉대 전체가 포로가 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위대의 4척뿐이었죠. 프랑스 후위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이용해 만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외레와 메르퀴르는 혼란 속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울템과 제네로 그리고 두 척의 호위함만이 탈출에 성공했죠. 기온텔의 선장은 피에르 빌레브였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7년 후 그는 다시 함대 사령관이 되어 트라팔가에서 넬슨과 맞서게 되죠. 그리고 그때도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영국군의 손실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218명이 전사했고 678명이 부상을 입었죠. 벨레로폰, 마제스틱, 컬로든 세 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약 1700명이 전사했고 3000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열함 13척 중 9척이 영국 손에 넘어갔고
그중 3척은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 불태워야 했습니다. 나머지 여척은 영국 해군에 편입되었죠. 무엇보다도 보나파르트가 원정 자금으로 의존하던 프랑스 재무부의 상당 부분이 로리앙과 함께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보나파르트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제 본국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보급품도 지원군도 기환의 수단도 없었죠. 프랑스 원정군은 사실상 적대적인 땅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보나파르트는 다음 해에 몰래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그의 군대는 1801년까지 이집트에서 버티다가 결국 영국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 전투는 보나파르트의 동방 정복 꿈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린 것이죠. 넬슨의 승리는 전략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중해의 해군력 균형이 극적으로 영국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죠. 몰타의 프랑스 수비대는 고립되었고 2년 후 항복하여 그 섬은 영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몰타에는 영국의 영향이 남아있죠. 더욱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패배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터키가 새로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했고 나폴레옹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넬슨은 하루아침에 유럽 전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축제가 벌어졌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콘스탄티노플의 왕실에서도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는 각국으로부터 보석, 메달, 의식용 검을 선물 받았고 영국 왕실은 그에게 나일강의 넬슨 남작이라는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족 자기였죠. 하지만 넬슨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부하 선장들의 용기와 주도성을 칭찬했고 승리를 모두와 나누려 했습니다. 나일강 전투는 여러 면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야간 전투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었고 위험했죠. 해도도 없이 적의 방어선 뒤쪽으로 돌아들어가는 대담한 기동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넬슨의 전술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계산된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었죠. 이러한 지휘 철학은 후대의 해군 전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투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는 대신 전체적인 의도를 명확히 하고 각 지휘관에게 상황 판단을 맡기는 방식은 현대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이 되었죠. 프랑스 해군에게 나일강은 재앙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들이 대거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고 귀중한 함선들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타격은 심리적인 것이었죠. 영국 해군에 대한 두려움이 프랑스 선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후의 해전에서도 이 심리적 영향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국 해군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죠. 넬슨의 승리는 영국이 바다의 지배자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차이는 이후 전쟁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나일강 전투가 넬슨의 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고 주장합니다. 트라팔가가 더 유명하고 넬슨의 죽음으로 전설이 되었지만 전략적 중요성만 따지면 나일강이 더 크다는 것이죠. 나일강 전투는 보나파르트의 야심찬 동방 정복을 좌절시켰고 유럽의 세력 균형을 바꿔놓았으며 지중해를 영국의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보나파르트는 이집트를 발판으로 인도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영국의 식민지 제국은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전투 이후 아부키르 만에는 오랫동안 난파선의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로리앙의 파편들은 해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좌초된 프랑스 함선들은 서서히 파도에 부서져 갔죠. 오늘날에도 다이버들이 이곳에서 전투의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녹슨 대포, 다리고 때로는 선원들의 유품들이죠. 이 작은 만은 역사의 흐름이 바뀐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지역을 수중 고고학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전투의 흔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넬슨은 나일강 전투 이후에도 계속 활약했습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몇 달을 보내며 회복했고 그곳에서 엠마 해밀턴 부인과의 유명한 로맨스가 시작되었죠. 이 관계는 당시 스캔들이었지만 넬슨의 명성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1801년 그는 코펜하겐 전투에서 덴마크 함대를 격파했고 1805년에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최후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트라팔가에서 그는 전사했지만 그의 전술과 정신은 영국 해군에 영원히 새겨졌죠.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듯 그의 가장 완벽한 승리는 나일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투를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넬슨은 세세한 명령으로 부하들을 통제하지 않았죠. 대신 그는 명확한 의도를 제시하고 각 선장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도록 신뢰했습니다. 골리앗의 폴리 선장이 독자적으로 프랑스 전열의 육지 쪽으로 돌아들어간 것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만약 넬슨이 엄격한 명령체계를 고집했다면 이런 창의적인 기동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역사의 위대한 승리들은 종종 이런 신뢰와 주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의 결과는 한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내내 바다를 지배했고 이는 결국 나폴레옹의 패배로 이어졌죠. 프랑스는 육지에서 아무리 승리를 거두어도 바다를 통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대륙 봉쇄령도 영국 해군력 앞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일강 전투는 그 시작점이었던 셈이죠. 만약 브리에 제독이 승리했다면 지중해의 역학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전쟁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1798년 나일강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름밤의 전투가 어떻게 제국의 운명을 바꾸고 한 제독을 전설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봤죠.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은 종종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되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부키르만의 그날 밤 포성과 화염 속에서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었던 거예요.